우리 성찬식을 진행할 건데 성찬식에 진행하기 앞서 좀 한 가지 마음을 좀 묵상하는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무슨 날이죠? 6.25 6.25입니다. 예, 6.25인 줄도 모르고 지냈습니까? 이게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6.25라고 합니다. 예, 6.25. 예. 그리고 오늘 6.25뿐 아니라 그 저기 우리 한반도 정세가 요즘 많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과 러시아가 이 거의 뭐 동맹 수준에 가까운 어떤 그런 이렇게 회담을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 풍선도 서로 막 남북이 서로 막 날리면서 이렇게 어물풍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상황이 그렇게 크게 좀 어려운 긴장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그 성찬식에 앞서서 좀 나눠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의 주제는 방향을 잃은 북한 선교 가운데서의 방향, 예, 그런 마음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그 북한 선교나 또 이게 한반도의 정세나 시그널이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이게 세계적인 정세의 어떤 그런 판도의 분위기를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면 보고 싶은데,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들 좀 살펴보고 싶은데, 저는 이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키는 국제관계의 문제부터 이렇게 바로 인식하는 시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가운데서 중요하게 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북한이 빨리 이렇게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려고 이렇게 그걸 소망하고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무너지고 또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되려면 뒤에 이 중국이라는 형님이 있거든요. 예. 그 중국이라는 형님이 이게 뒤에서 딱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은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형님이 무너져야지 북한이 변화가 이룰 수 있다 생각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은 이 역사적인 고찰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이런 그 맥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소련과 이 동유럽의 국가들이 무너나는 어떤 여정을 살펴보면 이게 똑같은 어떤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진영인 이 서유럽과 사회주의 진영인 이 동유럽, 그리고 동유럽하고 이 아시아 여러 이게 중국,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이 대치 상태에 있었죠. 이걸 우리는 냉전 시대라고 그랬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을 뒤에서 바치고 있는 형님은 구소련이었어요. 구소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소련이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도민의 형상으로 다 같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이 구소련이 무너지는 어떤 여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소련이라는 거는 여러분 막스 레닌주의를 부터 해가지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체제를 했던 그런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 체제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도 여기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북한 사회라는 그 체제라는 거는 이게 생산 능력이 없어요. 예, 생산 능력이 없어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군비 경쟁까지 속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이 국력이 있어야 그걸 버티고 미중 간의 어떤 그런 이 군비 경쟁에서도 버티고 이길 수 있겠는데 이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을 지원해 줄 힘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한계에 달았던 거죠. 그래서 구소련은 1989년에 결국 붕괴가 되죠. 이렇게 구소련이 붕괴되니까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다 동시에 같이 이렇게 붕괴되었던 거죠. 이때 동유럽 국가들은 자유의 기회가 비로소 열리게 되었던 거죠. 예. 비로소 열리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독일 통일을 많이 이렇게 주목하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독일 통일도 이런 맥락 가운데서 되었던 거예요. 독일도 원래는 하나의 어떤 국가였던데 동독은 구소련이 어떤 그런 지지를 받고 서독은 이 서방 미국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분단된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독일도 이렇게 통일의 역사를 기꺼이 맞이하게 됐던 거죠. 많은 어떤 이 분석가들은 이 서독 사회가 어떤 정치적인 수완을 잘했기 때문에 통일된 것처럼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동서독의 어떤 그 통일에 있어서 동서독 그 교회의 역할론을 많이 거론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많은 부분들이 인정이 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형님이 무너졌기 때문에 동서독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일되는 역사를 겪음하게 됐던 거죠. 근데 소련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길들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서유럽식의 개혁 개방의 물결이 동유럽 가운데 이렇게 확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개혁 개방을 한 나라들은 살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더 고립 상태에 들어갔던 거예요. 중국도 여러분 이때 개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중국도 그전까지는 구소련과 어떤 그 관계 가운데서 사회주의 국가 체제였잖아요. 근데 이때 개혁 개방이 물결을 타게 되는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이게 중국도 이 개혁 개방 물결을 타게 되는데 당시 이 등소평이 이 개혁 개방 정책을 받아들이죠. 저도 이렇게 중국에서 한 7년, 8년 살아보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등소평을 되게 존경해요. 예,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등소평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등소평이라 하지 않고 등따평이라 그래요. 등대평이라 그래요. 소자는 적을 소자잖아요. 적을 소자를 쓰지 말고 큰 대자를 써서 큰 등소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화혁명이나 어려운 상당한 큰 어려움을 겪던 중국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어준 게 등소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그 등소평을 등따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더 객관적으로 보면 등소평이 똑똑해서 중국 사람들 잘 먹게 잘 살게 해준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사회주의 그 소련이 무너지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 끊어진 동아줄을 붙들고 사는 건 결국 멸망의 길이에요. 새로운 개혁 개방의 물결의 그 흐름을 타야지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소평도 중국 사회를 그때 그런 그 분위기 가운데 그 개혁 개방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가운데 이제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개혁 개방을 해서 오늘과 같은 중국이 엄청난 G2 국가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열었던 거죠. 여러분 90년대 초반에 그때 대한민국과 중국하고도 이렇게 수교가 맺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90년대 초반에 이 동구권 사회주의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무너지던 그때 당시 북한은 실패한 사회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반성함으로 해서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폐쇄 정책을 써요. 왜냐하면
김씨 체제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김씨 체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개혁 개방을 하면 김씨 정권을 내주는 길밖에 없었어요. 당시 우리 아마 그 정승남 목사님도 우리 다 아마 그때 당시 아마 북한에서 소련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현실들 기록 영화들 막 펴서 보이는 것들 우리 보여줬어요. 이게 소련의 군 장성들이 그 군복들을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복들을 다 받아 먹을 게 없어서 내다 파는 모습들. 그리고 레닌, 스탈린 동상들을 시민들이 목을 매가지고 다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도 다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는 그 모택동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부정당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간다는 거는 이 김씨 일가의 어떤 그런 멸망을 자초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씨 일가는 그때를 맞춰서 이 폐쇄 정책을 써요. 폐쇄 정책. 그래서 이때를 맞춰서 1990년대 초반부터 형님이 사라진 북한은 경제적인 고난이 시작이 돼요. 우리 북한에서 경제 고난이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어디 갑자기 북한만 이렇게 뭐 싸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북한은 오히려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나갔어요. 핵 개발을. 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어떤 나라도 자기를 침범할 수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핵 개발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나갔거든요. 여러분, 북한이 핵 개발을 한 어떤 역사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자료를 뒤져보니까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당시 이 소련은 이 수정주의를 이 스탈린 이후에 이 서구화된 어떤 수정주의 물결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은 대국주의의 어떤 그런 미국과 좀 친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뭔가 이렇게 세상을 펼쳐갔어요. 이런 것을 딱 김일성이 주목해 보니까 북미 간에 나중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옛날처럼 소련이나 중국처럼 자동 개입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국제관계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결국 제일 센 무기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김일성은 1950년대 그때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김일성은 독자적인 선택을 해서 핵무장의 꿈을 꾸게 돼요. 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누구도 못 건드리거든. 그래서 1955년에 핵물리연구소를 창설하고 1965년에 소련과 핵에너지 평화 이용 협정을 맺어요. 1965년에. 그리고 1965년 이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에 1990년대까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그 과학적인 그 핵 협력 연구가 중단이 될 때까지 1990년대 그게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될 때까지 30여 년 동안 250명의 북한 과학자들을 소련에 공부하려 보냈어요. 유학을. 250명이나 핵물리학을 연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증인이 저희 고모부였어요. 제가 저희 고모부가 한갑상에 이렇게 한갑잔치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나이 어려서 못 가고, 우리 형님이나 우리 가족들이 갔다 왔는데, 우리 고모부가 그때 이 소련에 가서, 핵물리학을 공부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북한에 돌아와서 함흥에 있는 단과대학인가 그런 데서 이게 물리학 교수로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다가 60년대 중반인가 우리 고모부 아버지가 6.25 때 월남했던가 봐요. 월남했으면 남한에 좀 잘 살고 있지. 무슨 생각에 가족 생각이 나서 그런지 다시 이렇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너는 간첩이다. 남한에서 파견된 간첩이라고 하고 해가지고 온 가족을 몽땅 탄강에 그냥 그냥 쫓아보냈거든요. 하루 아침에 갑자기 함흥공대에서 이렇게 물리학 교수로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이게 반당 어떤 종파분자의 어떤 그런 누명을 쓰고 간첩 누명을 쓰고 김책에 있는 탄강에 가서 평생을 굴착기를 두고 탄을 캤어요. 교수가, 과학자가. 그러면서 한갑날에 이렇게
친척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밥상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함흥에서 그 대학에서 교수직을 그냥 있어 뭔가 했었으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걸 하나 연구해서 이뤄놨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북한은 1950년대부터 그 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어떤 그런 역사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거예요. 아무튼 이 구소련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 이 서방과 중국과 그 동유럽 이런 사람 다 개혁 개방으로 나갈 때 오히려 이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핵을 더 확고하게 이렇게 개발하는 쪽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1993년 3월에 NPT를 탈퇴해요. NPT라는 건 여러분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게 핵 개발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그 조약을 맺는 어떤 그런 그 조약 기구거든요. 여기에 아마 190개의 나라가 이게 가입돼 있다고 했는데 90년대 초반에 그 NPT를 탈퇴하는 어떤 그런 그 성명을 내요. 그때 제가 군대에 있어서 군복무를 할 때였는데 NPT를 탈퇴하면서 북한에 그때 막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 것 같은데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요.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전쟁을 각오하면서 탈퇴 그 선언을 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각오를 가지고 이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로 탈퇴를 하거든요. 이를 보고서 국제사회는 얘네가 핵 개발을 하려고 해? 제재를 했어요. 국제적인 어떤 제재를 더 조였거든요. 여러분 사회주의 나라들끼리 이렇게 계획경제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먹고 살던 소련에서 무슨 원유를 얼마 들여오고 우리는 석탄 얼마 줄게 이런 이게 계획경제거든요.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근데 그런 나라들끼리 이렇게 하던 것들이 막히니까 그걸 어려운 것에서나 핵 개발을 한다는 거 국제적으로 제재를 하니까 뭔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북한 사회가. 여러분 얼마만한 규모로 제재를 했을 때, 국제사회가 제재를 했을 때, 그 사회 주민이 얼마만하게 굶어 죽는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도, 통계도 있어요. 여러분, 1990년대 초 북한이 경제난을 겪었던 어떤 그런 상황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난을 겪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런 맥락에서 경제난을 겪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에 북한이 300만이나 되는 아사자와 탈북자들이 발생시킨 것은 김씨 가문을 지키기 위한 김일성의 선택이었고 여러분 그렇게 죽은 건 전적으로 김씨 가문이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북한 백성들이 고난 겪은 것을 김씨 일가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줘요. 제대로 이렇게 설명해야 될 어떤 그런 이 임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탈북민 목회자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직 정립이 좀 안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탈북민 목회자들은 어쨌든 복음을 두고 북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갔을 때 내가 북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구나 이런 말들을 지금 다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이렇게 딱 마음에 이게 맥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왜 북한이 못 살았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냐?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만한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만일 그런 말을 북한 주민들이 입장에서 듣는다고 했을 때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기독교를 믿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김일성이 죄인이면 김일성 일가만 벌어지 왜 이 수많은 북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게 했는가 하는 거죠. 그런 말 할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우리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은 원인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통일 후에 우리 복음의 어떤 화평의 어떤 그런 도구의 영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근현대사를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잘 가르쳐야 돼. 이 근현대사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이런 그 갈등의 고리들을 설명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어떤 국가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회주의가 왜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일한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야 된다. 이것만이 진정의 어떤 그런 자유와 삶의 윤택하게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중요성도 분명히 화해의 어떤 역할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이 골마터진 갈등의 원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준비하지 않고 무턱대고 뭔가 이렇게 하면 그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쭉 설명하면서 이 동유럽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구소련이 어떤 그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형님이 무너졌기 때문에 동유럽 사회주의가 다 이렇게 변화됐다. 이걸 설명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북한은 과연 경고할 것인가? 저는 뒤에서 받치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북한 문제가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지금 중국이 북한을 그냥 생명줄을 연명시켜 주거든요. 무너지지 않도록 연명시켜 주고 있거든요. 과거 동유럽에 받쳐준 구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가 무너졌던 것처럼 현재 폐쇄적인 북한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뒤를 봐주는 중국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호락호락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요즘에 그 중국의 어떤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슈화되면서 북한이 중국이 막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어떤 시각들도 있는데 근데 이 중국 부동산 문제는 이 중국 전체 GDP에서 봤을 때 전체 자산 가치에서 볼 때 부동산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금액의 문제는 상당히 이게 적은 부분이에요. 부동산이 이렇게 은다 할지라도 상당한 다른 부분들은 아주 약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경제적 면에서.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은 G2 국가로 성장할 만큼 그렇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어떤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중국은 과연 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뭐 정치학자의 이야기들, 역사학자의 이야기들, 경제학자의 이야기들, 강의들을 많이 들어요. 또 이들 중에서도 뭐 정치학자라 해서 보수적인 정치학자들이 어떤 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보적인 정치학자들이 견해들도 있거든요. 한쪽만 듣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들어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 역사도 그렇고, 경제학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게 다양하게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각각의 시각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경제학자들의 시각을 좀 더 신뢰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앉아서 궤변을, 사람이라는 게, 이게, 궤변만 늘어놓는 어떤 그런 게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거예요. 나가서 막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무슨 강연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런 겉모습만 보이는 것이 사람의 어떤 삶의 실체인 게 아니라 생존,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이 본질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만일 나무를 한 그루 심는다고 해봅시다. 우리 화분을 집에서 하나 키운다고 해도 이 화분이 어떤 날씨 조건, 그 다음 습기 조건, 영양 조건,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공급해야지만 이 화분이 제대로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자기 주견만 가지고 화분을 키우다 이 화분이 그대로 죽어요. 생명이라는 걸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 필요의 어떤 정확한 것들만 받아들이기 바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경제라는 거는 아주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경제는 실물 현실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실물을 잘못 다루면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중국을 분석하는 경제학자들은 중국은 성장한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중국은 무너질 거다,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양쪽이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두 견해 사이에서 어느 중간쯤 있을 거다, 실체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현 시점에서 G1인 미국과 G2인 중국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균형을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너무나도 뻔한 관점이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이 더 견조하다고 보는 견해는 저는 동일해요. 미국이. 그러나 중국도 이 G2도 방심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도 이 전 세계의 각 산업별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반인도 이렇게 기초적인 어떤 경제 상식을 가지고 이게 중국을 바라보고 또 세계 경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래서 대표적인 경제 지표를 이렇게 각 국가별 경제 지표만 이렇게 바라봐도 미국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을. 여력이 있다는 거죠. 유럽 국가들도 물론 변동성이 있지만은 우상향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중국은 너무나도 이게 심한 어떤 그런 변동성 가운데 옆으로 이렇게 우상향이 아니라 경제가 옆으로 이렇게 나가는 지표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아무튼 그러나 결론적으로 중국은 아직 그렇게 만만하게 볼 어떤 그런 실체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즉, 이 말은 북한이 뒷배를 봐줄 형님이 아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은 아직 형님을 믿고 견딜만 하다는 소리예요.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통일의 길이 이 국제정세 가운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좀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국제사회의 어떤 돌아가는 통일 한반도에도 국제정치 가운데서의 어떤 영적인 이렇게 현주소는 이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현실 국내 가운데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현실은 어떤가? 그런 현실은 어떤가 하는 거죠. 국내 탈북민 선교 현실도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북민들 교회들 상황들 보면 다 이게 어려워요. 우리 각지 다 이렇게 자기가 나가는 어떤 교회들이 다르겠지만은, 탈북민 성도도, 탈북민 교회들이 잘 되려면 탈북민 성도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들이 다 빨아가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다 빨아가고 있어요. 돈을 주고 물량 공천해가지고 다 빨아가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이렇게 제대로 신앙 양육을 받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참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이 탈북민 교회들은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여기 지금 탈북민 교회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인데 몇십 개 된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중에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몇 교회 정도만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몇 교회 정도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원인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북한 선교를 교회가 잘 되려면, 정선아 목사님, 요 틴트 하나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북한 탈북민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떤 걸 하면, 북한 지하교회를 떠들어야 돼요. 구출 사역을 외쳐야 돼요. 대한학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이렇게 중점을 하는 교회들은 후원이 막 쏟아들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지하교회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만이 후원이 들어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탈북민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역량이랄까? 그런 거는 뭐 좀 미약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 교회들보다는 우리 사도바울 교회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거품이 낀 어떤 그런 모습보다 빈약하지만은 진짜 맨 땅에서 해당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교회가 더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금 있잖아요. 이 탈북민 목회를 향해서 대형교회들 다 빠라고 하니까 이 몇십 개나 되는 이 교회들을 책임지고 탈북 목회자들 있잖아요. 지금 어느는 제 정도에나 50대 들어섰거든요. 기가 다 빠졌어요. 기가 다 뺐어요. 힘이 다 지냈어요. 여러분, 저도 한 40대 때까지는 막 세상은 막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어떤 열정이 있었어요. 나이 한 50이 되니까 이 길을 떠날 수 없어가지고 너무 안 되니까. 떠날 수 없어가지고 지금은 뭐 하는가 하면 어떤 고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가 나름 조금씩 북한 선교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답이 안 보였어요. 근데 탈북민들이 이 땅 가운데 막 들어오는 길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바람이 일어나는가? 그런 무기를 다져 어떤 거를 계획하면서 준비해봤는데, 이제는 한 20년이 지났어. 탈북민 한국 교회가 들어오는 가운데 한 20년 정도 이상의 어떤 그런 시간이 흘렀어. 근데 해보니까 이것도 지쳐. 안 보여. 여러분, 국제정세도 지금 이런 분위기지. 현실 안의 가운데서 이런 상황이지. 방향이 안 보여. 방향이 안 보여.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급히 한반도의 문제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그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탈북민 교회들이 현실도 대안이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멍해져 버려요. 이 길을 가려가려는 사람들이 되게 멍해져 버려요. 예. 모든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동력이 이루어져 버려요. 동력이 이루어져 버려요. 탈북민 교회들이, 여러분, 탈북민 교회들을 나가서 중보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결국 탈북민 목회자들이 저기 들어가서 이거든요. 우리가 탈북민 목회자들을 돕지 않으면 그냥 우리를 눈찌르는 거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방향이 뭔가 하는 거예요. 방향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방향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가만히,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내 손에 뭘 잡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잡고 있는 것이 힘이 있으면 그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일으키거든. 근데 내 잡고 있는 것이 동아줄이면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잡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는 지금 실체가 뭐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로, 우리는 그동안 주님보다 통일을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통일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상황에서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좀 같이 이게 탈북민 목회자들을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있어요. 저만의 형상이 아니에요. 저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멍해진다. 내 심정이 지금 그렇게 멍해진다. 이러면 너는 주님보다 통일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일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눈에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힘이 빠졌다는 뜻은 통일을 주님보다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위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우리들에게서는 통일이라는 것이 제일 큰 가치인가요? 물론 사명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 위에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의 가치보다 어떤 것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저는 그 가치를, 주님의 그 어떤 가치도 놓지 않으려고는 몸부림하다가 이혼당했어요. 주님보다 가정을 올려놓지 않는다. 이걸 위해 싸우다가 큰 시련을 당했어요. 주님보다 통일을 앞서 놓는다? 진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장 높은 가치에 놓는 속에서 돌파하는 힘이 나와요. 순교도 주님 앞에서 오직 찾고 있는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여는 길이 여러분 어렵죠. 얼마나 고난스러운데. 그런데 이걸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제일 큰 가치로 놓는 자리에 놓을 때. 통일이 되냐 어찌냐 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목적을, 이 시간 동안 내가 지금 통일을 먼저 앞에 놨느냐, 주님을 먼저 앞에 놨느냐, 이걸 먼저 새겨봐야 된다는. 두 번째로 이 방향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민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멍해지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신수령 간사님이나 또 우리 같이 탈북 성도들이나 이렇게 같이 앞에서는 외치지만은 안 보여. 잘 안 보여. 나도 막막해. 기도가 막혀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기도가 막힌 건 아닌 것 같아. 늘 깨어서 하나님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이렇게 이런 환경을 펼쳐 놓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이 확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앞서 그 제자들이 승천할 때 주님,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랬는데 주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아직도 통일이 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때는 아버지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통일에 대해서 때를 묻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북한 물론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의 어떤 그런 통일의 국가들 이렇게 세워있지만 결국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북한 주민들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저기서 하는 영혼 구원과 여기서 하는 영혼 구원이 달라요? 이 영역은 계속 살아있고 오늘도 우리 주변의 탈북민 영혼들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의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다. 때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지. 영혼 구원이지. 오늘도 영혼 구원이 나팔을 외쳐야지. 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인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특히 우리 정선아 목사님도 그렇고 많이 계시는데 남들이 하는 일 보고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일 실망하지.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오늘 이게 설교로 듣는 우리 탈북민 성도들은 우리 안 꺼졌어요. 좀 꺼주세요. 좀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좀 나가서 정말 좀 중보를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형교회들 다 빠져. 우리 정말 찐이 빠졌잖아요. 찐이 빠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제가 탈북민 목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어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에서 주는 구제품 몇 푼이 탈북민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위로는 되겠지. 그 몇 푼이 어떤 도움이 그 인생의 삶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천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 보면 다 알잖아요. 인생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눌러요. 그 몇 푼이 내 어깨의 그 짐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진정 살려면 그리스도께로 나요. 누구가 다 교회들을 빨아간다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에서 있어야 된다. 우리들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보며 나가자는 거예요. 방향이 이른 것 같지만은 오늘도 주님은 분명하게 주의 호를 내디디고 있어요. 뻗치고 있어요. 주의 홀이 뭐예요? 모세가 그 홍해를 향했던 그 지팡이 홀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홀이 열리면 드시면 바다도 열리요. 내 인생의 그 막혔던 홍해 바다를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없어서 여러분 떡이 없어 굶주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빈피방울을 낳는 거예요. 더 무릎을 꿇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다른 목자들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분명히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고. 저 나를 주실 거라고. 그러나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들, 내면을 성찰해 봐야 될 것들 다시 한번 깊이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길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것을 평생을 광야에서라도 그걸 찬양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광야 가운데 우리 불러준 소망을 오늘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살과 피를 띠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살과